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입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보훈처의 도움은 받았는지 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013 국감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이나 국군 말고도 보훈처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크게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훈처라고 찍혀 있는 그 DVD인데 내용이 뭐가 들어 있습니까? 주로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하고요. 예. 또 박정희,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미화하는. 예를 들면 북한에 돈 주고 쌀 주는 것은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 뭐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녹색 성장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내용이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 영상물인데요. 문제는 이 DVD를 가지고 보훈처가 벌인 행태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DVD도 문제이지만은 이 DVD의 내용이 그대로 표준 교환으로 만들어져서 강사들이 그 표준 교환에 따라서 전국의 22만 7천 명한테 약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수 안보 교육이라는 명분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대충 예상들 하시겠지만 문제의 영상물을 만든 국가기관은 어디일까요? 보훈처.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곳에서 영상물 제작과 함께 교육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정수장학회냐 아니다. 예. 국정원이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이건 국정원이다라는 그 제보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경찰, 군, 보훈처를 이렇게 총괄하는 거대한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새누리, 보훈처 엄호에 나섰는데요. 보훈처의 선거 개입이 나라사랑 활동의 일환이었다. 나라사랑이요? 이 새누리, 이 정파를 나라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오리를 범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장님,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죠. 예. 그 목적을 보면은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할망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좀 명시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23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국가와 지방단체가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나라 사랑 교육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 사랑은 여와 야를 떠난 100%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파를 편드는 일에 나라 사랑을 참칭하면 얼마나 무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지난 87년 6월 항쟁은 잘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제보다 11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85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고발뉴스는 지난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의 컴백으로 유신 복귀를 위한 설국열차의 출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논평한 바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벗어난 설국열차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창밖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박정희 씨의 초상이 휙휙 스쳐 지나가는 걸 보니까 바야흐로 설국열차가 유신으로 되돌아간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차가 이 70년대 서울이 아니라 70년대 평양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과 아버지 박정희 각하를 외치며 울부짖는
시대착오적인 그림이 차창 너머에 가득합니다. 10월 29일 고발 리포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11.6.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는데요. 이곳은 서울 나들목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구미 상무교회 등이 주최한 제1회 박정희 추모 예배 현장입니다. 난데없는 독재론이 등장합니다.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인데요. 하느님이 독재를 했으니 한국도 독재를 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독재자 박정희 씨가 하늘에 계시다고 추모사를 마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지만은 고 박정희 대통령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기 바랍니다. 독재가 필요하다며 박정희를 신격화한 이 목사는 원미동 교회 김영진 목사. 김 목사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은 참석한 신도들. 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어서 등단한 목사 역시 박정희 정권이 하느님의 기적의 역사를 행했다는 취지의 강론을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을 사모하며 어둡고 억눌리고 가난한 자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온 신앙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신교계가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치른 추모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 근령 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박정희 찬양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상당수 목회자와 신도들은 박정희 추모제가 신성 모독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추도 예배 준비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이런 예배를 한 것은 사실 이거는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신성 모독입니다.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은혜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죠.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설교자가 했거든요. 네, 김영진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표현도 하나님은 독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동역자로 인간을 사용하셨거든요. 더함 공동체의 이진우 목사는 나아가 주최 측이 참여 교회 이름을 정당한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최소한 교회 명기를 하려면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거기에 명기돼 있는 곳들을 에서 지금 자신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구미 상무교회라든가 그리고 전하리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름을 썼다.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성명을 냈고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이진호 목사를 위시한 개신교계 목회자들은 박정희 추모제가 종교적 행사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했고 쿠데타를 했고 인권을 유린했고 심지어는 그것을 항의하는 기독교 인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혹은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추모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일반의 상식에도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상식에 적절치 않은 행동은 교회 밖에서도 목격됩니다. 일반인이 아닌 현지 국회의원들마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찬양 발언을 쏟아냅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바로 박정희를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해 물의를 빚은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스러운 수령용생협의 사시대를 펼쳐온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은
어버이 소령님 더 높이 모시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다함없는 지성과 심혈, 그 길에서 싸우신 고귀한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이라 부르고 신격화하는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모방해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티즌들은 이들이야말로 북한을 따라하는 진짜 종북주의자들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때 아닌 박정희 찬양 열풍의 활용정점, 점을 찍은 건 11.6 당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공식 추도제에서였습니다. 정치권 일가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자는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로 아무리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제삿날이라고 감안해도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계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영구 집권을 꿈꾸는 유신의 잔존 세력들이 독처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언어 찬양은 실제적인 추모공원 건립 광풍으로 전국에 걸쳐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입니다. 이 공원은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 공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시적 하숙을 했다는 경북 문경시 청운각 일대에도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 포항과 청도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각 박정희 기념공원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인데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비 규모만 8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규모가 짐작되고 남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어떤 시기가 한다는 것보다도 그 새마을운동에 초점을 지금 두고 그걸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생각도 있지만은 그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그 우리가 어렵고 할 때 그 뭐 한강의 기적처럼 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신격화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나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의심을 거두기 힘듭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추모, 과도한 상찬 움직임은 시민의 공감 속에서 박근혜 정권이 끝난 뒤에 버려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의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쿠데타라고 하는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신의 따님이 대통령이 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아버지, 그것도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시절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념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것도 일반 시민의 공감 속에서 해야지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 곳에서 그 아버지를 추모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발 리포트 박효연입니다. 대선 직후부터 얼마 전까지 제일 유행했던 말이 있죠. 뭘까요? 단언컨대요? 그거 말고 그건 좀 요즘 거고 느낌 아니까? 이거? 이거는 좀 이거 말고요. 네. 힐링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지하게 유행 탔죠. 이를테면 대선 결과 보시고 멘붕 왔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들 참 우리 많이 나눴는데요. 힐링, 이 치유가 필요한 건 어떤 이 정신적인 상처가 있다는 뜻인데 이 한국 사회를 이 상처, 이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는 심리학자가 계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힐링이 필요하시잖아요. 최근에 바로 이 책입니다.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을 낸 분인데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에서는 이 책의 저자시죠. 심리학자 김태형 씨 모시고 지금 우리가 아픈 이유 그리고 치유법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고 참 이렇게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다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네네. 어떻게 부를까요? 심리학자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심리학자 네. 김태형 선생님. 네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왜 혹시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학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네.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다른 분야는 다 이제 역사학자, 사회학자 이렇게 불러주는데 네. 심리학 쪽은 잘 그렇게 안 불러줍니다.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냥 무슨 연구소 소장님, 무슨 교수님 이렇게 해서 맞아. 네네 그런 것보다는 저도 입에 이렇게 안 배 있어요. 심리학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식으로 자기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앞장서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이렇게 저서를 보니까 네. 깜짝 놀라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한 10권 넘는 것 같은데. 네, 17권 썼습니다. 헐. 여기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을 사랑했을까? 저 읽어봤거든요. 이 사랑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런데 어떤 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책은요. 네. 대박까지는 아닌데 불안증폭사회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불안증폭사회. 네, 2010년도에 나왔던. 그 다음에는 심리학적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네. 정조 그때 붐이 일었을 때. 네네.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마 그 다음 아닐까 싶은데. 네. 아니 진짜 이 트라우마 한국 사회 저희 작가들도 완전 깜짝 반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틈틈이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우리 세대 사회를 분석하고 치유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인식도 여러분들과 아마 많이 통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연속적 집권으로 민주화가 달성됐음에도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공동체 목표에 즉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접고 개인적 안락과 성공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겪고 계시죠? 이 무렵부터 부자 되기 열망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무섭게 잠식하는 동시에 개인주의적 안락과 풍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이른바 웰빙 바람이 불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생존 위기가 한층 악화돼 버렸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적 안락과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웰빙이 실현 불가능한 사치스러운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 이제 트라우마를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힐링이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힐링 얘기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 지금 대선 이후에 여러분들 멘붕 치유를 위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은 희망이 꺾였다는. 그러니까 또 한 번 지난 5년과 비슷한 시기를 또 겪어야 한다는 이런 좌절감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실 확인할 거 미리 저희가 던져보겠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왜 생매장에 대한 공포를?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니까 분단의 질서를 어긋나는. 네, 사실 그거보다는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좋습니다. 그 공포증. 지금 전쟁 끝난 지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공포증이 아주 중요한 트라우마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세대별로 트라우마가 다르다. 정말 30년 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다르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트라우마는 어떤 트라우마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트라우마를 분리를 하셨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희망을 잃었다. 그 밖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단 트라우마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은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집권에 성공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이쪽 진보 민주 세력은 분단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게 한 번 더 상처가 덧나면서. 잠깐만요. 네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정신적인 상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넓게 생각하면 좀 심플하게 심리적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상처. 자, 다시 한번 그럼 진행해 보죠.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심리적 상처를 이용하고 우리의 있어. 상처를 이용한 거죠. 아픈 데를 찔러서 움츠리게 만들어서 나쁜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주 나쁜 거죠. 상대방의 상처를 이용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쪽은 그 상처가 찔리면서 너무 아파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지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은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 이 분단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한국 정치를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을 이제 동원해서 지금 색깔론으로 민주당을 데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왜? 야, 민주당 정도면 맞서 싸워줘야 되는데 새누리당한테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당하는가. 계속 공작정치에 당하고 색깔론에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김태형 심리학자님을 모시고 정말 이야기 듣고 싶은 부분은 우리들의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붕이라든가 뭐 힐링이라는 말이 아주 범람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인 통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아픈 거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상처는 일단 분단 트라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우월감 트라우마라고 있습니다. 우월감이요? 네, 우월감 트라우마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트라우마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강박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변방 트라우마라 그래서 집단적인 왕따 게임. 그러니까 소수자나 그 낙후된 지역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집단적인 이제 학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월감 트라우마의 집단 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세대별 트라우마가 있죠. 각 세대에게 고유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공통적인 상처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 상처들이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대선 이후에 우리가 멘붕 됐다라고 하는 상처가 덧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선에 졌다 이겼다 차원에서 오는 단순한 열패감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분단 트라우마가 가중됐고 그 대선 패배라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변방 그다음 우월감 트라우마 세대별 트라우마가 더 강화된 거군요. 그렇죠. 심화된죠. 상처가 악화된 나 그래서 아팠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난 져서 짜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졌기 때문에 다가올 그런 공포들이 트라우마를 고통들이 커지고 자극하는 거군요. 일단 트라우마가 있으면 아프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이제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링 쪽이 더 오히려 지금은 좀 관심을 끄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힐링이라는 증상 자체가 공동의 힘으로 공동체적 목표를 향해서 치유를 하겠다 나를 이런 걸 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대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건드려서 고통을 줌으로써 집권에 성공한 새누리당이 계속 트라우마를 활용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힐링해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럼 지금? 분단 트라우마에서 먼저 벗어나야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게 이제 제가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이 공포증이라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럼 분단 트라우마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분단 트라우마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군요.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이 정도로 두려운 공포가 분단 트라우마인데 민주당이 지금 그 분단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끌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자기들이 걸려 있으니까 그 상처에 이제 잡혀 있으니까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치유해줄 수가 없죠. 이 이제 분단 트라우마는 사실 공포인데 누구에 대한 공포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무서워 나도.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부터 이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다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엑섹터로 했죠. 그렇습니다. 6.25 직전에는 보도혁명 사건으로 수십만을 아예 진짜 생매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살했고
그 이후에도 정적이나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다 간첩을 몰거나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거든요. 그렇죠.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하고. 게다가 그 당사자만이 죽는 게 아니고 연좌제로도 가족까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네요. 무서운 무기죠. 저쪽한테는. 네, 새누리당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당장 겪진 않았어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마치 불에 데워본 아이들이 완전히 화들짝 놀라잖아요. 뜨거운 거 오면.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놀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과거의 사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거죠. 나 빨갱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다. 요즘은 이제 종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너무 좀 빨갱이가 세다 보니까. 저도 싫어요. 그 다음에 친북으로 원래 바뀌었었거든요. 옛날엔 친북이었어요. 네, 근데 친북을 또 버렸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남북 화해 정책을 추진했더니 안 맥혀. 이걸 친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극우 보수가. 그러니까 이제 친북 그러면 노 전 대통령도 포함되고 민주당도 포함이 되고 그래요. 이걸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종북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거에 한번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히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됐어요. 혹시 심리학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주로 해온 언론인이기 때문에 레드 컴플렉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전 사건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를테면 이 분단 트라우마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공포인지. 그러니까 이제 분단 트라우마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것을 무서워하냐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넌 사회주의자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아니라고 발뺌부터 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3번 부인하죠. 그게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무슨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제 새누리당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다. 친북이다. 그러면 그 자기가 내세운 정책이나 주장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베드로처럼 부인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우리나라는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에서 사회주의 도시다.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 도시라고 보기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아니라고 발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단 트라우마에 되게 중요한 양상이네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바마가 이제 사회 보험 하면서 이건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미국은 먹히는 게 좀 약하죠.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세게 먹히죠. 완전 먹히죠. 대표적인 NLL 논란이거든요. NLL 논란이 딱 터졌을 때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 제가 이제 분단 트라우마의 제일 나쁜 점을 뭘로 보냐면 이게 공포증이기 때문에 분단 트라우마가 딱 터져 나오면 이성적 사고 능력이 마비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으로 머지가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위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NLL을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NLL이 영토선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붙었어요. 노 전 대통령 발언으로. 그렇죠. 그러면 진위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돼. 일단 사실 여부터 확인을 해야죠. 진위 진짜냐 아니냐. 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사실이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국민들한테 그렇죠. 아니면 불리하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판단 과정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지 뜨거워. 무조건 NL에 대해서 영토선이라고 말하면 종북이 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이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검증도 진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는 과정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위 판단, 가치 판단 필요 없어요. 종북이냐 아니냐 판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거에 의문 제기하면 종북이 되는 거예요. 천안함 프로젝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냥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실 우리 백 감독한테 미안하지만 있는 대로 그대로 사실 열거한 것뿐인데 그조차도 방송 못하는 IPTV에서도 퇴출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 분단 트라우마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 같습니다. 세 번째 가장 재미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인 세대별 트라우마가 아주 제각각이다. 자, 제가 50년대생 보니까 좌절의 시대, 좌절 트라우마가 있고 60년대생은 민주화 세대로서 이제 희망, 미완성 트라우마가 있고 70년대생은 세계화, 혼돈의 트라우마가 있고 80년대생, 90년대생을 이 트라우마로 묶었어요. 바로 공포입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어. 왜 공포의 세대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셔서 물어보시면 아시겠는데 70년대생까지 말이죠. 어린 시절에 뭐 하고 있었냐, 뭐 했냐, 그럼 놀았다 그러죠. 만화방에 있었지. 친구들 다 하고선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80년대생부터 물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못 놉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유년기를 박탈당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사교육, 경쟁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그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유년기를 박탈당한 그룹인데, 세대인데, 이 세대가 그 트라우마를 그때 갖게 된 트라우마, 공포 트라우마입니다. 왜 공포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섭다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고 즐거운 곳이어야 되거든요. 친구들하고 놀고 산들 다니고 이러면서 행복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행복이 아니고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공부하느라고선 놀지도 못하고. 저는 그 정도면은 오히려 경쟁에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세대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약간 두려움 같은 걸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께서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그렇죠. 80년대생, 90년대생이야말로 내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공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세대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힘겹고 살기가.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IMF를 겪으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들었을 즈음에 제일 많이 애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못 가면 거지 된다. 이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IMF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이 세대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어른들 다 무서워하고, 얘들은 어린 나이에 그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몸으로도 느끼면서 말로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도 여전히 협박은 계속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작가분들이 주로 80년대생, 90년대생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공포에 대해서 수긍하는 눈치인데 사실 저희 같은 60년대, 70년대 초반 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공포, 그 데모하다가 끌려가고 죽는 사람 봤기 때문에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민주화에 따른 트라우마가 그 공포보다는 어린 시절 공포가 더 무섭죠.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어린 시절에 겪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의 상처는 어린 시절에 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작은 충격에도 상처가 생기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크면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갔는데도 스펙을 쌓아야 되고 청년 실업이 닥치고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세대는. 대학 졸업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취업을 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80년대생, 90년대생 우리 대단히 많은 시청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신다면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좀 아울러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이 세대가 8, 90년대 세대. 세대가 여기서 탈출하려면 일단 공포감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없애냐고요, 그거를.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부모와의 관계를 저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외의 대안이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 차원이죠. 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다 성공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한테 세상에 적응하고 순응해라. 나서지 말고 얌전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좌절세대입니다. 이 좌절세대가 좌절당한 경험을 자식들한테 전가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좌절하자고. 근데 사실 자기들이 자기 인생들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식들한테는 이 세상에 그냥 순응하라, 적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압력, 사실 협박을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집에서 그 잘못하면 거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하면 거지 될 뻔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협박을 해서 애들을 공포에 적게 했으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잖아, 그거는.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사랑은 자기가 실패한 거를 반복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사실 좀 그러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방송을 해야겠네요. 한국의 부모들이 대체로 그래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랑 똑같은 인생을 살 걸 강요해요. 맞아. 제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자식들의 인생을 자식들이 선택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공동체 회복. 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 혼자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이죠. 네. 친한 친구들 아니면 카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자기들의 공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만나면은 굉장히 친한 것 같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명랑하고. 네. 근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면 우울증이 대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우울증. 네, 가면성 우울증 있죠. 겉은 웃는데 안은 울고 있어. 네, 우울증 그런 우울증입니다. 저도 좀 있는데. 이게 왜 한국 사회에 특유하냐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에 걸린 걸 얘기를 못 해요 나와서 경쟁력 없는 사람 붙일까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못난 놈. 네, 그럴까봐.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웃어요. 집에 가서 혼자 우는 거죠. 네, 이게 나쁩니다. 피상적 관계거든요. 서로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고독과 공포와 우울을 치료할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소수라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곳. 그냥 웃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곳이 한잔 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한 잔, 두 잔을 하든 세 잔을 하든 같이 산에 가도 되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의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뭐 등록금 집회에 나가도 되고 뭐 여하튼 여럿이 하는 걸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나눠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저는 사실 제가 좀 이게 심리학적으로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게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한테 좀 힐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좀 자주 만나 뵙고 상담을 좀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공적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치유도 받고 좋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 사회 대선 트라우마 심각하다. 네. 아주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야. 이번 대선 이후에. 네네. 잘 정리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학생입니다. 두 번째, 분단 트라우마는 생매장에 대한 공포다. 우리나라 특히 한민족한테 트라우마 중에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로서 분단 트라우마가 있고 분단 트라우마가 정치권에 의해서 계속 자극받으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세대별 트라우마가 제각각인데 특히 80년대생, 90년대생 이 공포 트라우마 치유가 심각하다.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김태형 선생님 자주 좀 뵀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고발뉴스 이게 뭐 스튜디오는 뭐 우중충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 이렇게 모셨는데 간단하게 총평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짧은 시간에 트라우마의 깊은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또 이제 우월감 트라우마를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우월감 트라우마, 세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다음 대선도 저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코너를 통해서 이 트라우마와 한국 사회 상처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하는 따뜻한 심리학자의 시선이 관통되어 있는 좋은 책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저도 짧은 대화를 통해서 치유받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 한국 사회 김태형 지은 책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전쟁 이후 수차례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극단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격동적 역사의 국면을 지금 우리 민족은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12.19 부정선거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인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이런 때일수록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표창원 교수의 제안, 즉 여야가 공동으로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공정한 가운데 특검을 벌여서 부정선거 책임자를 단죄하자는 주장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고 역사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케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그 권력, 끝은 비참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내각을 해체한 뒤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내각 해산과 여야가 참여하는 거국 내각하에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자 하는 표창원 교수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뉴스 오니콘 고발뉴스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U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거.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